분노를 참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늘 웃고 화를 안 내고 불평 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1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발견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만인 사람을 가르는 것은 감정을 참느냐, 터뜨리느냐가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입 밖으로 어떤 말을 꺼내느냐였습니다. 똑같이 실직을 당하고 똑같이 이별을 겪고 똑같이 배신을 당해도 누군가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역시 나는 되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 문장의 차이가 반복되면 뇌의 패턴이 되고 그 패턴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사소해 보이는 말버릇 하나가 왜 누군가는 웃게 만들고 누군가는 평생 불만 속에 살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말버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심리학적으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말버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사에 여유가 있을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할까? 한 번쯤 해보셨을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타고난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관찰되는 결정적 차이는 유전이나 기질이 아니라 정서 조절 전략과 그것이 굳어진 말버릇에 있습니다. 정서 조절 전략이란 말 그대로 감정이 흔들릴 때 그것을 다시 안정시키는 자기만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전략이 건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몇 마디 혼잣말만으로 감정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이 전략이 무너진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 앞에서 감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 감정이 다시 부정적인 말로 튀어나오며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즉 말버릇은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서 조절 시스템이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절 시스템이 건강한 사람들, 즉 행복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딱 3가지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첫 번째 말은 방법이 있을 거야입니다. 이들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욕구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자며 목표는 유지한 채 수단만 유연하게 바꿉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적응적 문제 해결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재평가입니다. 힘든 사건 앞에서 이 일 때문에 이런 걸 배웠다, 덕분에 더 단단해졌다처럼 그 상황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재초점입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며 상황을 다른 기준점과 비교해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죽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왜 하필 나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같은 사고를 겪고도 완전히 다른 회복 속도를 보입니다. 문제는 이 3가지 말버릇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이 말버릇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누군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 뿌리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과거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다짐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 즉 심리적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트라우마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첫째는 개인화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과도한 자책감을 느끼는 사고방식입니다. 둘째는 침투성입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일상 속에서도 갑자기 과거의 괴로운 기억이 불쑥 떠올라 현재의 감정까지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셋째는 영속성입니다. 이 고통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불행을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겹쳐지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언제 다시 나빠질지 몰라 늘 긴장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처가 단순히 개인의 우울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이 사람이 삶에서 세우는 목표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취 목표를 향해 움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 더 나은 관계를 만들자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와 전혀 다른 목표, 즉 회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실수만 하지 말자, 욕만 먹지 말자, 더 이상 나빠지지만 말자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일을 피하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피 목표는 아무리 잘 지켜도 성취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수를 안 했다고 기쁘지는 않으니까요. 그저 불안이 줄어드는 정도일 뿐이고 그마저도 금세 다음 불안으로 대체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심리적 역과 장치, 즉 상황을 해석하는 필터 자체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순수한 걱정으로 건넨 괜찮아? 라는 말조차 나를 무시하나? 로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상대의 선의가 선의로 도착하지 못하고 매번 공격이나 비난으로 번역되어 마음에 꽂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굳어진 회피 목표와 왜곡된 필터 정말 바꿀 수 있는 걸까요? 다행히 심리학은 이 오래된 패턴을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위로할 때 곧바로 좋은 말부터 건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지만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부정적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튕겨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방은 먼저 감정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든 기도를 하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든 일단 안에 가득 찬 고통을 밖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넘칠 뿐이니까요. 두 번째 처방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감정은 전염됩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신경계 자체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실제로 상대의 상태에 동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처방을 알아도 실제 대화 상황에서 상대가 날카롭게 쏘아붙이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의 말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켜는 번역기입니다. 비폭력 대화 MVC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모든 말은 결국 두 가지 메시지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제발 좀 해줘라는 부탁이거나 고마워라는 감사입니다. 표현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 밑바닥에는 이 두 감정 중 하나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당신은 맨날 그래 라고 짜증을 낸다면 이 말의 실제 속뜻은 제발 나한테 좀 더 신경 써줘라는 부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료가 날카롭게 지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난처럼 들려도 그 속에는 이 일이 잘 되길 바라니까 신경 써줘라는 부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의 거친 말투 자체에 반응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번역기를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걸까? 아니면 고마움을 서툴게 표현하는 걸까? 이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즉각적인 감정 반응 대신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 번역기는 단순한 대화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특히 나에게 자주 화를 내고 날카롭게 구는 사람일수록 이 번역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유난히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으로 구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나쁜 사람, 빌런으로 규정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를 돌아보면 타인에게 유독 날카롭게 구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지금도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고 공격이나 통제라는 서툰 방식으로 밖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사람의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오로지 악인으로만 단정하고 나면 우리는 그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변화의 여지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라는 시선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보면 놀랍게도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마침표로 끝내던 생각을 물음표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내용, 즉 행복한 사람들의 말버릇, 트라우마의 함정, 감정 리셋법, 마음속 번역기,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까지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황과 사람에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 상황은 절대 안 바뀌어,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마침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잠깐의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관계를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춰 세웁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관계가 나아질 방법은 정말 없을까?
지금 이 감정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호기심은 상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진심 어린 호기심이야말로 관계와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침표를 찍고 싶은 그 순간 잠깐 멈춰서 물음표 하나를 대신 붙여보는 것.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말버릇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버릇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도 저 말 자주 쓰는데 하고 떠오르는 문장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이야기들이 다음 영상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심리 이야기 다음에도 이어서 전해드리고 싶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